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4차 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자유선택활동 운영 지도에서 오늘 이번 차시에는 놀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놀이의 다양성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놀이 유형했던 거 마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놀이 유형의 발달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규칙이 있는 놀이와 둥글고 싸우는 거친 놀이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 놀이에 영향을 주는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이 있는 놀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와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놀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극 놀이 이외에는 규칙이 있는 게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2명 이상의 또래와 경쟁하면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형태이죠. 집단 게임은 놀이 참여자와 해야 할 역할,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놀이 유형으로서 규칙에 따라 조직되고 구조화되며 경쟁을 목표로 하여 그 목표에 도달하는 놀이 활동입니다. 삐아제에 의하면은 이러한 놀이 형태를 규칙 있는 게임이라고 칭하였는데요. 규칙 있는 게임은 즐거운 활동이 포함되면서도 규칙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복잡한 인지작용이 요구되는 놀이입니다. 또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논리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배울 수 있고 유아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또래들의 감정과 동기, 또 게임 전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다른 유아들을 인지하고 또래와 상호 협동하는 놀이라 할 수 있는 집단 게임에 유아들이 참여할 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칙 있는 게임은 이고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경쟁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진 1994년 연구에서는 게임에서 경쟁성은 불가피하며 이는 이기려는 자발적인 욕구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사회 적응력과 개인적 성장, 또 자아 개념의 향상, 또 탈중심화와 흥미 유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경쟁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경쟁성이 유아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으로 교사가 경쟁적 게임의 지도를 바르게 한다면 게임 참여자들 모두가 자율적인 규칙 정하기 물론 타인에 대한 고려하여 게임 규칙을 공정하게 준수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규칙 있는 놀이의 발달 단계를 보면 피아제는 게임의 발달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0에서 2세 사이인데요. 신체 운동에 가깝고 개인적인 놀이 단계이고 영아가 혼자 놀이하는 단계로 게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단계 2 내지 5세의 자기중심적인 놀이 단계인데 다른 유아들을 모방하지만 대부분 혼자 놀이를 하며 경쟁적으로 이기려는 놀이는 하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 7 내지 8세인데 초기 협력적 놀이 단계입니다. 유아는 놀이에서 이기려고 하며 또 이기기 위해 규칙을 지키고 협력합니다. 4단계 11에서 12세에 규칙을 만들어서 놀이하는 단계로서 규칙을 통일하려는 시도에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견하며 정확하고 복잡한 규칙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령별 게임 유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유아가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아 스스로 간단한 규칙부터 정하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잠시 게임을 정지하거나 게임판을 치울 수는 있지만 유아 스스로 해결하고 놀이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규칙 있는 놀이 유형을 보면은 피아제는 집단으로 규칙 있는 놀이를 그룹 게임이라고 하고 또 목적물 맞추기 게임, 뭐 경주 게임, 알아맞추기 게임, 뭐 쫓기 게임, 또 숨기기 게임, 지식 게임, 카드 게임, 판 게임 등으로 이렇게 분류하여 놓았습니다. 정진 1994년 연구에서는 규칙 있는 게임의 유형을 집단 형태에 따라 원게임, 자유대행 게임, 편게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요.
원게임은 뭐 주로 학기 초에 적은 수의 유아들이 둥근 온으로 앉아서 이기고 지는 경쟁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유형이죠. 이를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 또래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좋고 새로 유아교육 기관에 들어온 유아들이 많은 경우 실시하기 좋습니다. 자유대행 게임은 뭐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결과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유형으로 짝짓기 활동이나 음악을 이용하여 움직임과 멈춤을 경험하는 형태, 또 숨바꼭질 등의 게임으로 진행된다. 교사와 유아는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며 공간을 탐색하고 자신의 신체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고, 또 유아와 사전에 게임 방법과 규칙을 이야기한 후에 활동합니다. 다음 편게임 같은 경우는 두 편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게임에 필요한 지시와 규칙이 많은 유형입니다. 편게임은 유아의 개별적 승패보다는 자신이 속한 편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게 되므로 소속감과 결속력, 또 성취감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게임이나 자유대형 게임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고, 간단한 규칙부터 지키며 놀이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게임은 경쟁성이 강조되는 유형과 또 협동성이 강조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둘 다 최종적인 결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평가 결과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이제 놀이 유형의 마지막 놀이로서 거칠게 뒹구는 놀이를 살펴보겠는데요. 영유아의 놀이 중 거칠게 뒹구는 놀이는 2명 이상의 유아들이 잡고 뒹굴며 몸을 부딪히고 거칠게 놀이하는 유형으로 생후 33개월의 영아부터 청년의 이르기까지 흔히 발견되는 놀이입니다. 자유놀이 시간 중 10% 이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전쟁놀이라고도 합니다. 놀이는 유아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로 인식되는 반면에 교사나 유아들의 등 성인들에게는 갈등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문제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가 여교사인 유아교육기관의 현실에서 남자 유아들의 전쟁 놀이를 어떻게 보고 또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로서의 가치가 있고 이 놀이 안에서도 다양한 구속놀이, 가상놀이, 사회극 놀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선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칠게 뒹구는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는데요. 유아는 실제 몸싸움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파악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칠게 뒹구는 놀이의 신호와 일반적인 싸움의 신호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유아의 긍정적인 사회 참여와 사회 기술 증진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사회 인지가 잘 발달된 유아일수록 놀이와 싸움을 정확히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유아는 거친 신체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세우는 친사회적 기술이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인기아일수록 놀이와 싸움의 구분을 잘하는 반면 거칠게 뒹구는 놀이를 싸움의 신호로 반응하는 유아의 경우 이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래에게서 고립되고 배척될 수 있어요. 이 놀이는 다른 유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놀이이므로 사회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을 여과시키며 충동을 조절하는 학습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 간의 연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안전이 보장된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말고 신체적인 놀이 일부러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유아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킵니다. 유아는 거칠게 뒹구는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가집니다. 성인이 보기에 언제 갈등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연습의 기회가 됩니다. 이 놀이는 2명 이상의 유아들이 함께하는 놀이이고 신체 접촉이 빈번한 놀이이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거나 또 힘의 세기 조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유아들은 자율적이고 규칙을 만들고 또 보완해 나가려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뒹구는 놀이의 전략을 살펴보면 거칠게 뒹구는 놀이를 포함한 전쟁 놀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제
지적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수준과 관련이 있는데요. 교사는 유아의 전쟁 놀이를 지도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유아가 폭력적인 미디어 등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제한해야 됩니다. 유아의 생활 속에 있는 각종 미디어를 알아야 해요. 유아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 토의하면서 무엇을 보고 또 자제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유아에게 좋은 미디어를 선택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요. 유아들과 두세 개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시청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 또 유아 주도적인 다양한 활동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시청 시간을 조정하고 조절해야 됩니다. 자, 유아들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본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모나 전문가들과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한 부모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발달적,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거칠게 뒹구는 놀이의 딜레마를 찾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주는 대중문화를 파악하도록 해야 되죠. TV 프로그램, 또 영화, 놀잇감 등이 유아의 놀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가 놀이에서 보이고 있는 발달적 특징에 기초하여 중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유아가 실제 환상과 혼동하여 친구를 나쁘다고 할 경우 잘 지도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방향으로 놀이의 개념이 나타나도록 조기에 개입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폭력과 싸움에서 놀이를 전환하도록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유아가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를 하는 창의적인 놀이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 헐크 놀이 중 이 헐크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힘이 있나 방법이 있다는 거지 등의 질문으로 놀이를 교육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유아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주제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고 놀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피하도록 해 주어서 폭력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넘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놀이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놀이 개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이에서의 교사 개입 부분은 놀이 참여, 놀이 중재, 놀이 개입, 놀이 지도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유아 놀이에서의 교사 개입의 필요성은 1960년대 이후 스밀란스키와 비고치키와 같은 학자들의 영향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가 교실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고자 유아를 항상 감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또 교사 개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교사는 놀이 개입의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을 모두 인지하고 얼마나 개입하였는가에 보다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고려하여 지도하여야 합니다. 놀이 개입의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의 표를 보면 부정적 관점 같은 경우는 놀이 개입은 놀이를 방해하며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개입의 부정적인 관점이라면 긍정적 관점 같은 경우는 놀이 방법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개입이 긍정적 관점일 수 있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인지 측면을 강조하여 놀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개입을 하면은 하지만 놀이의 긍정적인 관점을 보면은 놀이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교사의 개입이 그리고 놀이가 정교해지고 놀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사가 개입함으로써 그 놀이가 더욱더 확장되고 연계되고 정교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유아의 놀이 상황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시기에 비지시적이면서 또 기술적인 교사의 개입은 유아의 놀이를 성공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존중하여 상호작용할 때 훨씬 더 놀이에 집중하고 보다 복잡성을 갖게 되며 또 발전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놀이에 개입해야 되는지 놀이 개입 시기를 보면 결정적 순간에 교사의 의도적인 놀이 개입은 유아가 새로운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교사가 개입해야 되는지 상황 4가지를 보겠습니다. 유아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빙빙 돌고 방황할 때이죠.
종종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황하는 유아를 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다양한 변인이 내재되어 있는데 따라서 놀이 참여를 무조건 요구하다 보면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유아의 건강 상태, 정서적인 요인, 또 활발하게 놀이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무리한 개입이나 놀이 권유는 적합하지 않겠죠. 적절한 조치와 휴식 후 유아가 회복되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유아가 교사와의 놀이를 원할 때, 이 경우는 다른 어느 상황보다 교사의 개입 유무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유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사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 친구자로서 참여하면 되기 때문이죠. 놀이 상황을 유지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지 못하여 교사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 하거나 또 자율적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경우라면 놀이 개입을 하여 유아가 놀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점차 교사의 개입, 이렇게 놀이 개입을 점점 줄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 지도가 함께 필요할 때 교사가 개입해야 돼요. 생활 지도에서 개입은 교사의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유아 수준을 고려하여 개입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 다른 유아와 협동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교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여 함께 의논하고 협동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좀 더 오랜 시간의 개별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유아가 흥미있어 하는 놀이의 선택과 놀이 유지를 위한 교사의 단계적 개입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계 설정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비계 설정을 해줘야 될 순간이겠죠. 교사가 유아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료를 선택하고 또 유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유도하는 것은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비고츠키는 능력 있는 또래나 또 성인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도움을 줌으로써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각 유아에게 맞는 비계 설정을 할 경우 유아는 높은 성취감과 또 더불어 한 단계 높은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유아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될 때 이때가 가장 적합한 학습을 위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또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을 하는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유아가 스스로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놀이에 몰입하고 있을 때 교사의 개입이 오히려 놀이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놀이 개입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교사는 과제가 새로운 것일 때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학습자의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도움을 줄여나가므로 점차 학습자의 과제 수행 능력을 높여 유아가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놀이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놀이 개입의 순서를 이해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놀이가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놀이에서 나오기 전에 유아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격려하고 또 간접적인 전략을 이용하여 놀이에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때로는 다른 유아를 도와주기 위해 다른 영역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놀이 손님으로서 참여할 때는 어머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에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 영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메뉴판이 있으면 음식을 고르기 쉬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쌓기 영역이라면은 만약에 민정아 잠깐 미술 영역에서 수민이와 이야기하고 올게. 지금처럼 집짓기를 잘 계속 해보자. 라고 한다든가 비슷한 놀이 유형을 제시할 때라면 이번엔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든가 이런 개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개입을 할 때 교사의 질문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의 신중한 질문은 유아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질문은 언어 능력의 발달을 돕고 호기심과 탐색 행동을 촉진하지요. 그리고 다음
그 놀이의 다음 단계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인가 필요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띵동댕 정답입니다. 뭐와 같은 표현은 정답의 권한을 교사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퀴즈의 경우는 아닌 퀴즈 게임이 아닌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질문이 유익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제공을 대신하는 질문과 개방형 질문하기인데요. 정보 제공을 대신하는 질문하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유아가 원하는 정보를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유아의 사고력을 향상과 대상에 대한 자기 발견을 촉진하도록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아이가 이것이 뭐예요? 물어보면 교사는 글쎄 그게 뭘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무 열매 같아요. 라고 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니?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알았니? 이걸 보세요. 여기 씨앗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에서 자라는 거예요. 라고 질문과 뭐 답이 다 나온 거죠. 유아에서. 자, 개방형 질문 같은 걸 보면은 질문에 따라 유아가 대답할 때 요구되는 사고와 언어의 양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은 볼까요? 이게 이것이 무슨 색깔이니? 라고 하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거 대신에 이거는 뭐 빨간색이요. 노란색이요. 단답형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니? 라면은 뭐 빨간색의 옷이에요. 뭐 무엇인데 뭐예요. 이렇게 더 답이 많아지겠죠. 아니면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니? 하면 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지만 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무엇이니 하면은 뭐 재밌었던 부분은 이것인데요. 이게 재밌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언어의 양과 사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자동차가 빠를까 비행기가 빠를까 요거는 개방형 질문이 아니겠죠. 하지만 비행기는 자동차와 무엇이 다를까? 뭐 빠르기가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뭐 사람이 타는 것도 달라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교사의 질문 유형의 개방형 질문하기입니다. 다음 또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답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게 하는 것을 볼까요? 모순을 이야기하는 질문이죠. 알고 있는 것과 관찰한 것 사이의 갈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게 모순적인 질문이죠. 이렇게 작은 돌조각은 왜 물속에 가라앉지? 이게 작은데 왜 가라앉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인지적 갈등을 주는 질문이죠. 그러면 왜일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사물, 사건, 행동들을 관계지어 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질문을 하는 게 좋죠. 조개 껍질이 어떻게 느껴지니? 라기보다는 이 두 조개 껍질은 어떤 점이 비슷하니 아니면 어떤 점이 다르니 그건 어디서 가져왔고 색깔이 뭐니 여러 가지의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 갈등을 인지적 갈등 왜 그럴까? 그건 무엇이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측이라든가 측정, 인간관계에 관한 질문인데요. 인과관계, 이래서 이렇다. 이거 인과관계죠. 자, 물컵 속에 바둑알을 계속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컵 속에 바둑알을 계속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블록으로 열심히 만든 빌딩이 왜 무너질까? 또 누가 가장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눈으로 보고 알았어요? 아니면 세어봤어요? 아니면 대충 보면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는 질문이고 대답에 반응하기 질문을 보면 질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를 격려하고 사고를 자극하도록 유아의 대답에 반응해 주는 것이 대답에 반응하기의 포인트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틀린 답을 유아가 말할 때예요. 그럴 때 보면은 아니야 함께 해보자 다시 한번 해봐 답은 뭐뭐야 이제 알았니? 이게 교사 1번의 그 반응하기예요. 교사 2번 같은 경우는 와 훌륭해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사실은 뭐뭐란다 답을 말해준 거죠. 자, 교사 3번을 말해볼까요? 그래 내 생각대로 해보자 어떻게 되었니?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 라고 계속 유아에게 답이라든가 내게 하고 또 반응을 해주는 교사는 3번의 교사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유아 자신의 생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또 교사는 활동을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린 답을 수용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놀이에서의 교사 역할을 한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놀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놀이로서의 본래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또 놀이자의 속도에 맞추어 놀이 활동을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 지도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5가지로 제시하여 설명을 해보면 이 역할들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놀이를 정교하게 하고 풍부하게 만들고 학습과 발달이 되어 있다는 질 높은 놀이로서의 이끌기 위한 상황에 맞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계획과 조직의 역할을 보면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또 관심을 고려한 놀이 환경을 계획하고 조직해 주는 것입니다. 유아의 놀이가 학습과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생활 주제와 관련된 교육 목표라든가 교육 활동, 교육 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놀이 활동을 조직하고 유아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해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놀이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놀이가 확장될 수 있는 놀이 환경이나 놀잇감을 조절해 주도록 하는 것이 계획과 조직의 역할입니다. 다음, 관찰자의 역할로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개별 유아를 위한 관찰 평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교사는 유아의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놀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관찰하면서 놀이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개입 시기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3번째,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교사는 놀이하는 동안 개별로 혹은 그룹으로 유아와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작용은 놀이 상황에 따라 유아를 말없이 응시하는 비구조적인 방법에서부터 격려하기, 질문, 개입, 직접적인 지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자신의 놀이를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개입을 통해 놀이는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째,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감독자의 역할을 통해 유아는 안전한 환경에서 선택한 놀이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놀잇감의 안전 유무라든가 원할 때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든가 놀이 공간의 확보 등을 점검하여 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와야 됩니다. 5번째, 평가자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발달과 학습 정도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또한 놀이 참여나 흥미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유아가 교육의 효율적인 목적이자 수단이 되도록 하는데 평가 결과는 다음 놀이 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여 올바른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수업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는 놀이와 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요. 예상하고 준비한 계획과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를 잘 지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놀이 프로그램별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도 놀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놀이가 유아의 생활이자 학습 그 자체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의 교사의 역할을 보면 놀이 과정에서도 놀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놀이를 유아의 생활이자 학습 그 자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유아기에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놀이 중심 교수 학습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인 의도가 중요합니다.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가 자연스럽게 학습 경험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가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교육 목표와 내용에 있을 때 내용을 설정할 때 가능합니다. 교사는 의도하는 교육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며 유아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이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생활 주제와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놀이를 준비하고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활동 주제에 몰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자 및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교사는 유아가 놀이 계획, 또 선택 및 수행, 또 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게 누리 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이에요.
다음은 외국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몬테소리, 네지오, 메밀리아, 발도르프 교육에서도 놀이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공통점도 있고 또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소 다른 점도 있는데요. 먼저 몬테소리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몬테소리에서의 교사는 관찰자, 또 준비된 환경의 제공자, 또 촉진자, 보호자의 측면에서 유아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찰을 통하여 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뒤에는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찰자로서의 유아 개개인에게 존중과 사랑을 갖고 권위를 이렇게 배제한, 교사의 권위죠. 권위를 배제한 수동적인 환경의 요소로 임해야 됩니다. 유아가 편안한 환경에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지오 에밀리아에서의 교사 역할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에서의 교사는 지식의 공동 구축자로서의 역할이며 또 유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의 기술학습을 도움으로써 교사와 유아의 기술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인의 역할은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자가 아니고 어린이 학습은 근접 발달 영역 내에서 비계 설정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유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유아를 동기 유발시키는 것과 유아가 배우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황, 의사소통 과정, 유아들 사이 또는 성인과 유아 사이 또 이런 상호작용망의 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들 간의 협동은 단순 공동 참여의 의미를 넘어서 진정한 토론과 사고의 교환을 추구하고 있어요. 레지오의 교육자들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상호성, 교환, 그리고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원동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유아를 방해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면서 유아가 흥미를 잃거나 힘들어할 때 적당히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교사는 자신의 변화와 재구성에 개방되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 의 교사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도르프에서의 교사 역할을 보면 발도르프에서는 교사는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유아에게 중요한 교육 환경이 되며 교사 개인의 삶이 곧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정신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 삶을 경험하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설명이나 지시적인 어법보다 유아에게 자신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요. 그래서 발달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자발적으로 성인의 행동을 선택하고 모방하는 가운데 내면화가 일어나며 자신에 맞는 발달 조건 속에서 스스로 조절을 통해 서서히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개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또 교육은 교사가 지닌 교육에 대한 태도나 지식이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유아 각계의 특성과 기질 또 잠재력, 삶의 배경 및 고민, 성장 단계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소질이나 다 다르므로 이를 관찰하는 방법을 훈련받거나 또 스스로 훈련하는 등 꾸준한 알매 자세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유아의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 놀이의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는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닌 학습 과정이며 성장을 위한 발달의 단계로 놀이를 통하여 영유아들은 신체, 인지, 또 언어, 사회, 정서, 도덕 발달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놀이 지도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유아 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영유아 개인적인 요인, 또 부모 요인이라든가 환경 요인이라든가 문화 요인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놀이성이라든가 성별, 연령, 성격, 뭐 건강 등이라든가 다양하게 있겠죠. 이 놀이성을 살펴보면은 영유아들마다 놀이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영유아들은 놀잇감에 자주 실증을 내고 또 어떤 영유아들은 자기 방식대로 새롭게 고안해서 즐기기도 하죠. 어떤 영유아는 어려워 보이는 놀이 과제나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영유아는 움츠러들이며 또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이 놀이성에 대하여 리베르만이 다음 표와 같이 5가지 변인으로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변인들을 정해놓은 게 즐거움의 표현은 어떠한지, 뭐 유머 감각이라든가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에 대해서 변인을 정해놓고 징후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즐거움의 표현을 보았더니 웃음이라든가 행복함, 즐거움의 표현이 있었고 유머 감각에는 우스운 사건을 이해하거나 또 재미있는 상황의 인식이라든가 호의적인 농담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요. 신체적 자발성 변인을 두고 봤더니 몸 전체나 신체 부위를 통한 풍부하고 조화로운 움직임이 나타났고 인지적 자발성에는 상상력, 창의성, 사고의 유연성, 사회적 자발성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집단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이 능력들이 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놀이성과 관련지어 싱어와 싱어 1980년 연구에 의하면 놀이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들은 긍정적 정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재은 2006년의 연구에서도 놀이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놀이 기술이 풍부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 놀이에 과정에 참여하고 또 또래들이 좋아하는 놀이 친구로서의 유능한 또래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되었어요. 이렇게 놀이성과 또래의 유능성 같은 것들은 유아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성을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남아와 여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아는 활동량이 많고 또 목소리가 크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긴 하나 말수가 좀 적은 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아의 경우는 말수가 더 많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며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하여 일반적인 남아와 여아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남아와 여아의 놀이 측면에서도 차이를 비교하면 남아 같은 경우는 뭐 말수가 적고 움직임이 많으면서 공간 확보가 많아요. 신체적이고 공격적인 놀이를 즐긴다면 여아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적으면서 앉아서 독서를 즐기며 그림 그리와 같은 정적인 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다음 연령을 보면 놀이에 있어서 연령은 놀이의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가져옵니다. 걸음마기 때부터 영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놀이에 소비하며 간혹 방관자적 놀이나 평행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립된 상태로 지내다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도 하지요. 이때 성인들의 지나친 간섭이 따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놀이 방법이라든가 놀이 도구의 이용법이라든가 놀이 종류 그리고 또래 놀이의 형성으로서 너무 지나친 성인의 간섭이나 방해에는 영유아들의 호기심이나 정서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펠과 이트맨 1993년 연구에 의하면 유아의 연령은 유아가 하나의 주제 놀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지 또 놀이의 내용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놀이 재료를 사용하며 놀이 행동을 확장시켜 나가는지 등 한마디로 놀이의 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놀이 활동의 풍부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양한 게임 방법을 창안하고 조망 수행 능력이죠. 조망 능력이 발달하여 다른 또래들과의 협동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고요. 놀이의 결속성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조합하고 또 구조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밝혔습니다. 다음 영유아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는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놀이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외향적인 영유아의 놀이 행동 특성과 내성적인 영유아의 놀이 행동 특성에는 확연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일반적인 성격 유형 검사를 유아에게 적용한 검사가 아동형 성격 유형 검사
MMTIC입니다. 이 검사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유아의 놀이성과 연관지어 볼 때 성격의 기질적인 면에서 감정형 유아가 사고형 유아보다 놀이 성향이 높았고, 특히 신체적 자발성, 또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또래와 함께 즐거움을 표현한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한 감각 인식형 유아인 경우 주어진 일이 놀이에 가까울수록 더 잘 배우고 더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놀이 중심 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놀이의 다양성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성격은 인지양식, 기질, 놀이성, 환상적 성향 등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양식을 먼저 살펴보면요. 장독립적인 유아는 덜 산만하고 명료한 분석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놀잇감 등을 가지고 노는 사물놀이와 혼자 놀이를 좋아하고, 장의존적인 유아는 사람에게 강한 호기심을 보이며 사회적 놀이를 선호한다고 보았어요. 장독립적인 유아는 뭐 게임이라든가 구성놀이, 기능놀이, 조작놀이와 같은 사물놀이를 선호하고, 장의존적인 유아는 미술놀이, 블록쌓기, 소꿉놀이와 같은 사람 지향적인 놀이를 선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아의 인지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대체적으로 장독립적 유아들은 혼자 놀이를 많이 하고, 장의존적인 유아들은 사회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는 장독립성, 장의존성 인지 양식과 또 사회적 행동 양식과의 관련성, 즉 놀이를 통한 사회적 행동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인지 양식과 놀이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놀이성입니다. 유아의 앞에서 설명한 바 있었는데요. 유아의 놀이성은 놀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와 관련된 심리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 내지 태도를 말하는 거였죠. 많은 연구들이 놀이성이 놀이 영역 선택에 영향을 주고, 놀이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들이 신체적으로도 활동적이고 또 사회적 놀이와 상상 놀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이성이 높은 유아들은 강화나 승인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또 놀이를 완수하는 특성을 가진 반면, 놀이성이 낮은 유아들은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환상적 성향입니다. 환상적 성향이란 가상놀이나 내면화된 환상을 표현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생 동안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징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상적 성향이 높은 유아는 환상성이 낮은 유아보다 놀이 가운데 높은 수준의 상상력, 또 긍정적 정서, 집중력, 사회적 상호작용, 또 협동성을 보이며 기다림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충동 통제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다음 기질을 보겠습니다. 유아의 기질을 연구한 초기의 대부분 연구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왔으나, 최근에서는 가정 이외의 교육기관에서도 또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기질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고 개인의 고유한 성향을 나타내며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결정짓습니다. 토마스와 체스 1977년 연구는 영유아의 기질 유형에 따라 다른 놀이 활동 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어요. 기질 유형에 따른 놀이 특성을 살펴보면 기질 유형에는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이 있는데, 순한 기질 같은 경우는 행동이 규칙적이며 긍정적인 기분을 나타내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합니다. 또래 집단에 적응하는데 어려움과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대부분 또래에게 적합한 반응을 융통성 있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또 새로운 자극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놀이 상황에서 변화된 규칙이나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좌절되는 상황을
짜증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순한 기질의 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보다 친구들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놀이 안에서 놀잇감을 잘 나누고 또 협동하며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전체 유아의 40%가 해당됩니다. 다음 까다로운 기질로서 불규칙적인 행동을 보이며 새로운 환경이나 친구 관계 형성할 때 어려움을 보이고 특히 싫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며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자신의 주장대로 친구들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또래 집단에 의해 거부되기도 하지요. 이런 아이들은 전체 아이의 10% 정도 나타납니다. 느린 기질은 새로운 환경에 대해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며 느리게 적응합니다. 느린 기질의 유아는 활동량이 적고 또 새로운 자극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반복적으로 접촉한 후에야 적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점차 긍정적인 흥미를 보이며 조용히 참여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전체 아이의 10%에 해당하며 그 나머지 한 20%에서 25% 아이들은 그 외의 기타입니다. 순환 기질의 유아는 순환 기질의 유아는 미술활동, 조작놀이, 역할놀이를 많이 선택하고 집단놀이를 선호하는 반면에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의 유아는 쌓기놀이, 대근육 활동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또래와 신체놀이나 또 공격적인 놀이를 많이 하거나 또 방관자적 놀이라든가 혼자 놀이를 많이 하고 또 자기 조절 경험을 많이 요하게 됩니다. 또 바로 이와 반대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다른 연구에 의하면 유아는 미술이라든가 역할, 조작, 쌓기 영역을 또 많이 한다고 보았고 또 순환 기질의 유아 같은 경우는 역할놀이 영역을 선호하고 또 연합놀이나 협동놀이를 더 많이 한다고 또 연구된 것도 있으며 또 1995년 김수진 연구에 의하면 느린 기질의 유아는 또래 및 교사의 상호작용을 적게 하고 또 놀이에서 제한 따르기를 많이 하고 따라다닌다는 거죠. 순환 기질의 유아는 놀이에서 대화하기를 많이 시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아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유아의 기질적인 특성이 놀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모나 교사는 이해하고 또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게는 놀이 상황에서 자기 조절의 경험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느린 유아에게는 재촉하지 말고 또 기다리며 허용적인 놀이 환경 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연령별 놀이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놀이에 있어서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놀이가 유아의 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다양한 놀잇감 및 놀이 기회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유아의 놀이는 연령별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혼자 놀이에서 사회적 놀이로 변화하고 또 놀이 지속 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복잡한 규칙이나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아들의 연령별 놀이 특징을 살펴보면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놀이, 방관자적 놀이와 병행 놀이를 하고 지내죠. 그러나 유아 교육 기관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혼자 놀이보다는 병행 놀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병행 놀이는 주로 신체 언어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4세 유아는 낯선 유아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협동놀이를 하게 되죠. 또한 극놀이를 즐기기 시작하여 4세경에는 많은 극놀이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3, 4세 이후부터 취학 연령까지는 상상놀이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유아는 다른 사람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의 세계도 놀이 속에 재현할 수 있어요. 또한 대소근육이 발달하여 운동놀이와 미술활동 그리고 블록으로 하는 구성놀이에도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또래 간의 완전한 협력관계가 형성되기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죠.
영유아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건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신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활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를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들의 적절한 건강은 신체적인 활동으로 나타나며 신체적인 활동은 결국 놀이와 연결되는 과정으로서 건강한 영유아일수록 미각,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등 오감에 기초한 감각놀이에 열중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영유아들의 놀이는 건강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한 이치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약하거나 병약한 영유아의 일반적인 특징은 쉽게 피로해지고 또 피곤이 회복되는 시간보다 느려요. 그래서 발육이 저하되고 체질 이상이 뒤따르게 되어 아토피라든가 습진,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등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소심하고 또 인내심이 부족하며 정서가 좀 불안정하여 신경질적이거나 잘 울고 또 성인에 대한 의뢰심이 좀 강한 편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약한 영유아의 경우는 놀이 행동에 있어서도 건강한 유아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기능이 약하거나 피곤하면 놀이에 몰두하지 못하거나 또 공격적이며 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건강을 고려하여 운동 발달과 관련된 풍부한 놀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영아 같은 경우는 달리기, 오르기, 자전거 타기, 던지기, 발차기 등을 하면서 대근육을 사용하고 또 뭐 퍼즐, 인형 옷 입히기, 바느질 뭐 하기 같은 등을 통해서 소근육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거친 신체 놀이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요. 레슬링이라든가 씨름 등과 같은 놀이가 영유아에게 하여금 크게 웃고 괴성을 지르게 하므로 신체적인 접촉을 유도하고 또 심리적인 긴장감도 풀어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데 유익하다고 재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